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한글세를 공부하는 1학년 여러분 안녕, 송쌤이에요. 오늘은요 일제강점기를 아우르는 약간의 개관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자, 통제 방식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고 계신데요. 흐름에 대한 뭔가의 틀이 잡히지 않으면 사실 일제강점기는 혼자 공부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일제강점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틀을 좀 잡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세요. 노트 준비하셔서요. 이제 시작하는 단원에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제강점기 틀을 잡기 위해서 자, 연표를 하나 준비해 보시죠. 자, 일제강점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총 35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35년으로 고쳐 부르고 있죠. 자, 1910년 강제병합조약 8월 29일 날 이제 발표되는 강제병합조약부터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 종전일까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점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19년까지 10년대, 그리고 1919년부터 1929년까지 해서 20년대, 그리고 30년대, 40년대도 사실은 쪼개기도 하거든요. 가운데에서. 그래도 45년까지 40년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919년까지의 10년대는 사실 일제가 통치에 있어서 무단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는 헌병 경찰 통치라 그래서 헌병 경찰을 활용한 통치를 했었죠. 이들은 경찰이지만 헌병입니다. 즉 군인이지만 경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전시체제에 준해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군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어서 장총과 대검을 갖고 다니면서 재판 없이 자기들이 벌을 줘야겠다라고 판단하면 길거리에서조차도 벌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길 지나다가 경찰 아저씨 만나는데, 에이, 경찰 아저씨가 뭘 알아서 그래요? 이러면은, 에라이, 싸가지 없는 무놈 하고서 칼로 푹 베서 처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지? 진짜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쫄아 있어야 되는, 진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때 조선인들은 태형이라는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을 당했어야 됐다고. 그것도 조선인만, 곤장이고요, 곤장. 볼기짝 때리는 거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엄청나게 차별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립학교가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되자 사립학교령 내려서 사립학교도 없애고, 그래서 개량서당 만들어서 서당에서 또 조선 민족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서당규칙을 만들어서 서당도 없애고요. 당시 실업교육, 보통교육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인들. 특히 교원들은 제복을 입고 대검을 차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해내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딱 제복, 군인복 입고 와서 칼 차고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잔다. 그래서 너 왜 자느냐? 그랬더니 에이 졸려요. 막 이러면 에이 빠가야로!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되냐고. 그치? 자유라는 건 전혀 없었어. 사람이 3명만 모여 있어도 그냥 너네 정치적인 모의하지? 이러면서 막 잡아가고 이랬던 때가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자유라는 건 전혀 없는, 짓밟기만 하던 시기. 그래서 요때 우리 민족들은요, 가만히 밟히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저항을 했거든. 그래서 이때 대규모 꿈틀이 일어나게 되니 바로 1919년이죠. 1919년 무슨 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3.1운동은 엄청난 대규모 민족 만세운동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민족 만세운동이 그것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자 일본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아, 얘네들은 이렇게 밟으면 꿈틀대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학습한 거지.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꾼 거야. 어떻게 바꿨어? 문화 통치로 바꾸자. 자, 이름은 문화 통치지만 사실 실상은 문화 통치가 아니라 뭐야?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로 만들고 경찰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재판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뭐 사법권도 이제 많이 독립시키고요. 태형 같은 거는 처벌하지 않고 특히 당시 한글신문 같은 것도 발행 허용해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었죠. 교육에 있어서도요. 교원들도 제복 입는 거, 대검 차는 거 없애버리고 고등교육도 가능하게. 고등교육이 뭐야? 대학교야, 대학교. 조선인들도 대학에 다닐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런데 실상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다는 거지. 보통 경찰제로 바꿨지만 사실 경찰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그래서 오히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훨씬 심해졌고요. 한글신문 간행 허용해 놓고서는 검열 제도를 강화해서 정간, 폐간 이런 것도 많이 시키고 당시 신문을 발행해서 이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국민들에 나가기 전에 지네들이 막 확인해 보는 거야. 항일 논조 강한 거 다 삭제시켜 버리고요. 항일 논조가 강한 논설을 쓰는 애들은 색출하죠. 너 독립운동 가시? 이러면서 벌을 줍니다. 고등교육 허용해줬지만 단 한 번도 고등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대학을 설립하려는 우리 민족을 방해하고 민족운동을 방해하고 그 경성제국대학이라 그래서 친일파를 양상하는 대학교를 만들어서 지식인들을 친일파로 만들게 되죠.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요. 치안유지법 25년에 만들었던 법인데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1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이 대전 중에 이제 그 중간에 전쟁 중에 나왔었던 러시아가 혁명을 겪게 돼요. 1917년에.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 사회주의라는 건 노동자와 농민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이념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거죠. 말 그대로 이상적인 사회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당시의 왕정체제를 전복시켰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소비에트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았고 이 사회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때 당시 20년대에 우리 민족에 유입이 되게 됐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니까 이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했거든. 러시아가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꿈꾸면서 당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당시 우리 민족들에게도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였죠.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체제를 이제 경도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쳐넣는 법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상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쳐넣는 법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의 실상은 사실 문화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게 더 목적이 컸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친일파들이 대거 양산됩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거죠. 문화 통치에. 자, 그러다가 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공황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공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사실은 대공황의 시작은 주식시장의 폭락이거든.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공장들이 물건을 진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결국엔 공장이 문을 닫게 돼.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죠.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자 당연히 또 물건을 안 사게 돼. 그럼 또 공장이 문을 닫게 돼. 이것의 반복인 거야.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황에 빠지게 됐었고, 당시에 세계에서의 가장 경제의 구심이었던 게 월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게 되니까 전 세계가 다 경제 위기가 복잡하게 돼서 말 그대로 세계 대공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애들은 사실 자국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뭐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켰었고요.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장을 개척해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했죠. 프랑블럭이라든지 파운드블럭 같은 걸 만들면서. 그러나 당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일본과 같은 후발 자본 국가에서는 이거를 자기들끼리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식민지 시장도 너무 작았고 자국의 경제 구조도 너무 취약해서. 그래서 이들이 뭘 선택한 거야? 무리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물건을 판매한, 침략해서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만드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예요. 전쟁을 일으킨 국가. 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히틀러,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애들이 나온 거고요. 당시 일본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같은 게 널리 퍼졌던 시기입니다. 개인의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들이 말하던 전체주의 파시즘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일본을 위주로 봐야겠지. 자, 일본은 31년에 어디부터 치기 시작하냐면 바로 만주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만주 사변이고요. 어이구. 만주 지역을 치는 만주 사변이고요. 만주의 위치 기억나시죠? 그렇지? 간도를 포함해서 여기, 그리고 연해주,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곳이었죠. 자,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켰었고요. 당연히 만주사변부터 하겠죠. 독립운동가들이 있던 곳이니까. 그지? 그리고 37년에는 어디? 중국 본토를 친 거죠. 베이징, 광저우 이런 데. 중국 본토를 친 거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국 본토를 치는 중일전쟁부터는 엄청난 무리수였죠. 왜? 쪽수에서 밀린다니까? 얘네들 쉽게 이길 줄 아는데 이기질 못해요. 엄청 무리합니다. 그리고 41년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치게 돼?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죠. 자, 어느 나라 땅이었어? 미국.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은 미국까지 적으로 두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리한다는 거야. 대무리. 무리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국민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총과 칼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민족성에서 나는 조선인이야. 일본을 향해 총과 칼을 들겠어 라고 하면 화가 나잖아. 싫잖아. 그지?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천황폐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또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신민 서사라는 걸 읽게 합니다. 국민의례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신민으로서 이러면서 우리 왜 국기에 대한 경례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한국 신민 서사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그리고 한국 신민 서사, 뭐 신사참배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종교입니다. 신도죠. 신도에는 이런 신사라 그래서 신도에 사찰이 있어요. 그 사찰로 들어가는 문마다 이렇게 이제 표식을 달아놓거든. 일본 가면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를 갔다 와서 참배를 드리는, 절을 하고 그들을 기리는,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을 기리는 그런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고요. 일본의 종교를 믿게 한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궁성요배라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궁성요배까지. 그래서 한국의 신민으로 철저하게 만들려는 통치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도 당연히 고등교육 절대 못하죠. 이건 20년대 때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조선어를 아예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버려요. 수익 과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수익 과목으로 만들었다가 37년에 완전 무리하게 되면서는 선택 과목도 아니야. 이제는 완전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켜버리고요. 금지시켜버리고 심지어 국민학교령이라는 걸 내려서 기존의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이 초등학교를 황국신민을 키우는 학교, 황국신민의 학교,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사실 일제의 잔재였던 거죠. 이게 42년부터 국민학교령을 내려서 국민학교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 이러한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를 수탈해 갔느냐를 정리를 해볼까요? 자, 10년대에는 뭘 뺏어갔던 시기냐면, 그렇지, 땅을 빼앗아 갔던 시기입니다.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 일본 땅이라고 퇴퇴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도 무지 짧았고 신고 절차도 엄청 복잡했고요. 무조건 일본어 한자를 썼어야 됐어요. 당연히 일반 농민들은 사실 하기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요 빼앗은 토지들 그렇게 막 빼앗아가고 또 국유지, 그러니까 황실이 소유했던 토지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들은 다 그냥 빼앗아가 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지주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당시 경작을 하던 수많은 소작농들의 경작권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해도 보니까 지주 편만 맨날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장민들은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주들은 일본이 자꾸 뒤를 봐주니까 친일화 되는 거죠. 친일 지주를 이제 키워내는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켰던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고요.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빼앗은 토지를 관리했던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건 총독부보다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더 강했다? 너무 싫었거든. 내 땅을 뺏어가는 곳. 자, 그 다음 20년대에는 뭘 뺏어갔던 시기입니까? 바로 쌀을 빼앗아갔던 시기죠. 쌀을 빼앗아간 이유는 뭐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서 일본의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고 노동을 하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쌀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조선에 맛있는 쌀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더 많이 빼앗아가고 싶어서 했었던 계획, 뭐야?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 밑자의 생산량이야.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입니다. 이름은 되게 그럴듯하죠. 문화통치랑 똑같아. 보이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쌀을 많이 만들게 해주려고 자기네들이 노력한다, 이런 취지였던 거야. 그래서 토지, 종자도 개량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막 트랙터처럼 기계화, 농업의 기계화 같은 것도 많이 선진화시켜주고, 당시에 농민들 조합을 만들게 해가지고 당시 농촌의 선진화 작업을 이끌었었지만, 실상은 생산량보다, 그러니까 생산량 증가량보다 뭐가 많았어?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쌀의 생산량이 증가되었긴 했지만 수출량이 훨씬 많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더 배를 골게 돼. 그래서 당시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해서 먹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쌀의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잡곡을 수입해서 먹게 된 거야. 조피, 수수 이런 걸로. 너무하죠? 이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었고요. 30년대에는 뭘 뺏어갔던 시기죠? 자, 기억하시죠? 다 뺏어갔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37년 이후 무리한 전쟁을 하면서 이후인데요.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38년 모든 것을 전시동원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금속, 먹을 거는 당연하고요. 온갖 물건들 다 빼앗아가고요. 그러면서 식량 배급이 시작됐었던 때죠. 더더군다나 인적 자원도 엄청나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출을 해서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식량 배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징용이나 징병을 많이 당했었고요. 강제징용, 강제징병. 여성들도 강제징용을 당해서 근로정신대로 끌려가거나 혹은 위안부와 같은 성적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기도 했었죠. 요게 바로 일제의 수탈, 30년대 수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의 통치체제를 이야기했었던
11번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안.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요 경제수탈에서 플러스 산업 육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시 10년대에는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해서 조선 사람들은 회사를 거의 못 만들게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 20년대에는 문화통치라는 걸 명목으로 회사령을 없애요. 너희들도 이제 회사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문화적이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상은 사실상 회사령을 폐지했던 이유는 뭐였어? 이미 일본 자본들이 10년대에 대거 진출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만적인 거죠, 이것조차도. 그리고 30년대에는 회사가 뭐예요? 민족 기업이 뭐예요? 그냥 전쟁에 동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치 방식 정리하는 거였고요. 11번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